안녕하세요. 변호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의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021년 11월 16일입니다. 그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의무에 대한 법은 이미 개정이 됐었고 시행 예정일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오늘 11월 16일에 노동부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명세서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임금대장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고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결국 11월 19일 이후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48조에 나와 있는데 48조가 임금대장만 있었다가 이제 임금명세서까지 추가가 된 거고요. 먼저 1항은 임금대장입니다. 임금대장. 임금대장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적혀 있고요. 근데 이 임금대장도 사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기존에 이미 임금대장은 시행령까지 다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노동부 점검에서 지금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임금대장을 쓰고 있는 그 모습과 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명세서를 보실 때 어차피 이제 여러 가지 명세서의 틀도 바꾸셔야 되고 시스템도 개정을 하실 때 임금대장까지 고려를 하시는 게 향후에 추가적인 작업이 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 2항을 보시면 이제 2항이 임금명세서 관련인데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한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그 다음에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제일 중요한 게 서면이에요.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된다. 저희가 서면으로 교부해야 된다라는 요건을 갖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그 근로계약서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되니까 한 분은 근로자한테 주고 한 분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또 근로계약서를 줬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회사 보관용에는 수령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해서 서명하는 문화가 요즘 또 많이 생겼죠. 같은 개념이에요. 임금명세서는 환불을 주고 환불을 받는 이런 계약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임금명세서는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데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된다. 근데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어쩌고저쩌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자문서. 근데 전자문서가 그냥 전자문서는 아니고 이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따른 교부도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자근로계약서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전자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근로계약서는 서면인데 이런 전자문서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온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임금대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금대장. 이 임금대장에 관련된 거는 이번에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 딱 하나만 개정이 됐고 그건 이미 10월 14일, 21년 10월 14일에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개정된 내용이 큰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라고 있던 거를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개정된 거고 나머지는 원래 대장은 그 시행령에 기재사항이 돼 있었고요.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 여기 적혀 있는 게 다 없는 대장들이 꽤 있어요, 회사들이. 근데 노동부 점검에서 최근에는 이 부분을 점검을 해서 시정 명령을 하고 있고요. 한번 보면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고용연월일,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이 부분, 임금명세서 들어오죠, 이제. 그 다음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수를 임금대장에 다 적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이런 것도 임금대장에도 다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급, 수당, 그 밖에 임금의 내역별 금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하는 금액 이거를 임금대장에 적게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회사별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급여대장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명세서를 체크하시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일수랑 근로시간수가 뭐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아직도 해석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논의사항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임금 명세서 관련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27조 2에 임금 명세서의 기재 사항이라고 신설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임금 명세서에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충해서 임금 명세서를 개정을 하셔야 되고요. 1번이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이거는 AND가 아니에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특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로자를. 임금 명세서상에. 그럼 성명 하나로도 특정이 된다. 그러면 성명만 적으셔도 문제가 안 돼요.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를 안 적으셔도. 근데 우리 회사에 동명이 있다. 동명이 있어서 성명으로는 특정이 안 되더라. 그럼 생년월일을 쓰셔도 되고, 사원번호가 있는 회사는 사원번호를 쓰셔도 되고. 그래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데 생년월일만 쓴다. 그럼 특정이 안 되겠죠? 그런 취지로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게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기재를 해라. 누군지 알게 해줘라.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임금 지급일. 그 다음에 3번이 임금 총액. 뭐 여기까지는 다 있어요. 사실 대부분. 다 있고. 그 다음에 4호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금액은 대부분 찍죠. 임금 명세서를 아예 안 주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만약 임금 명세서를 주는 경우에 그냥 총액만 적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각 항목별로 금액을 적어라.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거의 지금도 되고 있는 얘기고요. 5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5번. 27조 2의 5호.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적어라. 계산 방법.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죠. 계산 방법, 계산식을 적어줘라. 그리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수도 포함해라.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은 그동안 좀 노동부에서 자료를 한번 1차적으로 냈었어요. 그리고 설왕설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얘기가 오고 가다가 사실 오늘 최종 해설 자료를 보면 많이 축소는 됐어요. 많이 축소는 됐고, 근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시행령에 그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적어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예요. 그럼 모든 해석은 얘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산 방법까지 적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수 적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6호를 보면 공제 얘기인데, 공제. 이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을 적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마지막에 제가 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명확하게 노동부 해설 자료에서 나온 거는 법령에 따른, 결국 4대 보험이나 소득세는 공제 계산식은 안 적어도 된다. 금액만 적으면 된다예요. 근데 과연 회사 개별적으로,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사내 대출이 이루어져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계산식을 안 적고 공제 금액만 적으면 되는 건지, 명확한 건 항목별로 구분해서 공제 금액은 적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건 대부분 하고 계시니까. 근데 과연 계산식은 공제 쪽은 다 안 적어도 된다는 의미인 건지, 법령에 따른 것만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가 지금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논의사항에 좀 적어 놨고요. 여기까지 이제 법 시행령을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발표된 2021년 11월 16일에 발표된 노동부 해설 자료를 제가 주요 사항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재사항 쪽, 기재사항, 임금명세 기재사항인데 그 중에 지급 항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급 항목. 법에서는 나와 있는 게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으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등이 법과 시행령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설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칙은 이 임금 명세서 기재사항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근본 취지, 해설 자료 보면 나와 있지만 근로자한테 그냥 총액만 알려주거나 실지급액의 통장에 꽂히는 금액만 안다면 내가 왜 얼마를 받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을 하고, 또 근로자는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한 금액을 받았는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걸 보장해줘라.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 가장 근본 취지는 임금에 맞는, 지급된 임금에 맞는 계산 내역이 들어가는 게 근본 취지예요. 모든 취지는.
그래서 원칙은 임금의 구성 항목별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산출식을 적어줘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을 기반으로 했더니 너무 복잡해지는 게 많은 거죠. 모든 항목을 다 적어야 되느냐, 공제는 4대 보험의 보수총액까지 끌고 와야 되느냐, 막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상당 부분 축소를 시켰고, 원칙은 이런데, 그리고 이 원칙을 지켜서 어떤 걸 의도하는 거냐,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계산식을 보면, 아, 내가 연장근로 몇 시간 했고, 내 통상시급이 몇 시간이어서, 내 통상시급이 얼마여서 이 금액을 받는 거라는 걸 바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연장근로 시간수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통상시급도 얼마인지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명세서에. 그게 의도예요. 근데 고정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계산 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고정급, 기본급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식대가 매달 10만 원씩 나가는 게 고정으로 나가고 이런 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 또 하나가 이번 해설자로 추가된 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지급 요건 기재된 특정 임금 항목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수당에 대한 얘기가 원래 이전의 노동부 자료에서는 기재하는 것처럼 표현이 됐었는데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요건이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해도 된다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수당이 배우자는 뭐 3만 원, 자녀 한 명당 2만 원이라는 게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서 나와 있다라면 임금 명세서에 그 기준 계산 내역을 안 적어도 된다라는 걸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전까지는 적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당연히 적어야 되고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보면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을 했다. 연장근로. 그래서 연장근로 수당이 28만 8천 원이에요. 그럼 기존에는 연장근로 수당 28만 8천 원 이렇게만 찍었던 게 대부분의 관행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연장근로 시간이 16시간이고 곱하기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2,000원이어서 이거에 50% 가산한 1.5를 곱했더니 28만 8천 원이다 라는 걸 표기해 줘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죠. 가장 큰 변화. 그 다음에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 배우자는 2만 원이고 자녀는 만 원이고 자녀가 한 명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가족수당이 4만 원이 나갔더라. 가족수당이 1인당 만 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에 그래서 4만 원이 나갔더라 라고 하면 배우자에 대한 거 2만 원 플러스 자녀에 대한 만 원 곱하기 자녀 2명에서 4만 원이잖아요. 뭐 기존에는 가족수당이 4만 원이라고만 저희가 찍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뀐 건 배우자 2만 원 플러스 자녀 만 원 곱하기 1을 기재를 해라 라는 건데 다만 자녀 1인당 만 원과 배우자에 대해선 2만 원이라는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그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근 일수에 따라서 식대가 지급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연장근로와 또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게 식대를 매월 정액으로 10만 원을 주는 경우에는 아까 요 고정급 정액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계산 내역은 안 적고 금액만 적으면 돼요. 근데 실제 출근한 날 곱하기 예를 들어서 7,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한 날만 따져서 뭐 휴가 쓴 날은 출근한 날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고 회사 규정에 따라서는 정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실근로 실제 출근한 날만 따져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근 일수를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된다. 임금 명세서에. 왜냐하면 뭐 이번 달에 20일을 출근을 했고 그 7,000원이 1일당 식대라면 그냥 14만 원이겠죠. 근데 기존엔 14만 원만 찍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출근 일수 20일 그 다음에 1일 7,000원 이 계산 내역을 적어주라는 게 가장 큰 핵심 사항입니다. 지금. 다음은 이제 공제 항목 관련해서 공제 항목은 처음에는 4대 보험 보수 총액을 적느냐 마느냐가 막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나온 자료에는 근로소득세랑 사회보험 요율 등 법령에 따른 건 이제 미기재가 가능하다. 법령에 따른 건 미기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명확하게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저도 지금 해석을 하고
저희 다른 노무사들 얘기를 해보면 이게 공제 쪽은 다 안 적어도 된다는 해석인 건지 지금 시행령도 약간 애매하거든요, 해석이. 그리고 노동부 해설 자료도 나머지 법정 공제 이외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내 대출 이자나 원금 등을 공제하는 경우 이것도 계산 방법을 안 적고 공제 금액만 적어도 되는지, 사실 제 생각에는 계산 방법을 적어줘야 되는 게 이 취지상 맞는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나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공제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대한 건 안 적어도, 법령에 따른 공제는 계산 내역을 안 적어도 되는데 법령 이외에 약정에 의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어떤 대출이 나갔다든지 추가적인 공제가 이루어지는 자치조직에 따라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계산 방법을 안 적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은 적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이제 교부 방식입니다. 교부. 앞에 거는 기재, 결국 작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임금명세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을 해서 그걸 서면으로 교부를 해줘야 되는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작성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교부를 서면으로 해야 되는 요건을 갖춰야지만 처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이 교부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사실 작성 쪽은 많이 신경을 쓰는데 교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부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서면으로 교부하라고 돼 있으니까 출력해서 문서로 주면 돼요. 출력해서 문서로 주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일일이 출력해서 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교부하는 것도 인정하겠다고 법에 명시가 됐고요. 그럼 이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교부하는 게 뭐냐? 총 4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4가지. 4가지를 나열했는데 그냥 우리의 현실을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해설자료 4가지를 현실을 반영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사내 전산망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에요. 사내 인트라넷이 됐든 더존 ERP가 됐든 자체 개발한 뭐 시스템이 됐든 회사 내부에서 인사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근로자들은 거기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조회를 하면 자기 명세서를 개인 걸 볼 수 있는 이 사내 정보 처리 시스템 당연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메일, 각종 포털의 이메일 아니면 사내 회사의 이메일, 이런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도 된다.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도 된다. 그리고 카카오톡도 된다라고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방식에서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 전산 시스템 다 되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전송하는 거 다 된다예요. 교부를 하는 걸로 전자문서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다음에 보면, 그럼 이 교부 여부를, 교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냐? 우린 분명히 전자문서가 된다고 했으니까 필수 기재사항을 저런 전자문서로 작성을 해서 그걸 메일을 쏘든 문자를 보내든 사내에서 조회를 할 수 있게든 했어요. 그럼 교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서면으로 직접 교부한 거에는 교부 시 당연히 그 시점이 교부한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서면으로 이렇게 줬어요. 근데 못 받았다고 했다거나 실제로 누가 누락됐을 때,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론은 근로계약서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을 했었는데 서면으로 줬다라고 하면 못 받았다고 했을 때 결국 입증 책임은 사용자한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할지 아직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영숙 문화가 그래서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서면으로 주는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정황상 누구한테나 다 서면으로 줬다라면 한두 명이 못 받았다고 해도 그 정황으로서 근로자가 분실했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사용자가 별도의 줬다라는 영순 개념 입증이 없더라도 인정을 해줄지, 아니면 회사가 줬다라는 걸 반드시 입증을 어떤 문서로서 아니면 증인으로서 뭘 해야 되는 건지, 과연 규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시행이 돼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서면으로 줬을 때 해설자료에 보면 수령대장을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과연 못 받았다고 했을 때, 근로자가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을 때 그때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 거냐, 그럼 입증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만약에 서면을 주신다면 그거를 관리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힘들겠죠. 그래서 대부분 전자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자로 갈 수밖에.
그래서 전제로 갔을 때 첫 번째로 사내 전산망의 정보 처리 시스템, 뭐 회사 ERP든 어떤 퍼블릭 시스템의 ERP를 쓰시든 해서 근로자가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자기가 조회를 할 수 있다라면 회사에서는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한 때, 결국 자료를 입력을 한 때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근로자가 실제로 그 조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필요 없다라고 해설이 돼 있어요. 사내 정보 처리 시스템을 쓰는 경우에 제일 깔끔하죠. 근데 다만 이 사내 전산망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겠다라는 걸 충분한 안내와 고지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별도로 교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럼 충분한 안내와 고지는 뭐냐? 충분한 안내와 고지,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건요. 이제 앞으로 근로계약서든 연봉계약서에 그 임금 명세서는 사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교부한다 라고 그냥 써주는 게 제일 좋고, 거기다 더 명확하게 하는 건 그 옆에서 서명 하나 받는 게 더 명확하겠죠.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회사 공지 띄우는 거죠. 사내 인트라넷에서 공지를 띄우시든 전사 이메일을 쏘시든. 그러면 전사 이메일을 쐈어요. 우리는 뭐 사내 여기서 교부하겠다 이제. 그럼 신규 입사하는 분들한테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아예 틀을 잡아놓는 게 실무적으로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번째,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경우, 이때 발송한 때 교부로 본다. 그리고 두 가지를 달아놨어요. 노동부 해설자료에. 분쟁 발생 시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 명세서를 수신을 받을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등을 근로자가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이라고 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메일 어떤 어드레스로 받겠습니다라고 어떤 걸 받아놔면 결국 회사는 보관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분쟁 시 사용자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이메일 주소를 지정했고 받은 휴대폰을 지정을 했고 난 카카오톡으로 받기를 원했고 이런 거를 증빙을 갖춰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두 번째, 반송 처리나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말 애매한 말이에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러면 발송한 때에 그 교부한 걸로 봐주겠다고는 했어요. 근데 반송이 되는 경우 아니면 근로자의 이메일에 휴지통으로 들어갔거나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못 받았어요. 근데 회사는 그거 확인이 안 돼요. 일일이. 근데 확인은 필요하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적으로 이메일로 발송을 했다라는 근거는 갖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회사가 나중에 반송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돼서 반송된 건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 이 근거조차 안 갖고 있으면 발송한 근거 갖고 있고 반송되면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 결국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반송돼서 메일에서 수신 확인이 된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제일 좋은 건 이제 답장을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번거로우니까 최소한 발송한 건 갖고 있어야 된다. 보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건 확인까지 하는 게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건 최고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하는 건 약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규제가 될 거고 어떻게 사회문화가 잡힐지는 약간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노동부에 임금명세서 못 받았다고 진정을 넣었을 때 그 입증 책임은 분명히 사용자한테 있을 거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내 정보처리 시스템 같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게 법적으로는 제일 깔끔한 거고요. 근데 저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좀 거치는 게 번거롭더라도 그게 분쟁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다음에 이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일단 임금명세서를 교부 자체를 안 한 경우, 그래서 1차, 2차, 3차라고 해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번은 그냥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서 교부한 경우. 그리고 교부는 했지만 뭔가 틀리게 교부한 경우, 내용이. 그럴 경우에는 20, 30, 50이라고 해놨어요. 이 과태료는 근로자 한 명당 기준입니다. 1회당의 개념이니까 매월 근로자 한 명이 1회의 개념이거든요. 그 횟수당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과태료가 지금 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이미 시행이 예정돼 있어요. 3일 뒤에 시행인데 이게 오늘 나왔거든요. 해설 자료가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면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 퍼블릭으로 제일 유명한 더존도 이 내용을 보고 업데이트를 쳐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업데이트를 친 시스템도 일부 바뀐 게 있다면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과태료 적용할 거냐, 즉시할 거냐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노동부 해설 자료에는 충분한 시정 기한과 추가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라고만 돼 있어요. 뭐 언제까지다, 어떻게 부과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왔어요, 사실. 저희도 오늘 이 자료를 받고 노동부에 좀 본부에 질의를 해보려고 해도 현재적인 통화가 안 돼서 지금 확인을 이런 부분 못하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충분한 시정 기한과 추가적인 시정 기회니까 이 말은 당장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개선이나 회사에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몇 개월이냐는 저도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일단 올해는 아니겠죠. 2021년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 11월 급여, 사실은 11월 급여부터 적용인 거잖아요. 11월 19일 이후 급여 지급분이니까 11월 급여가 대부분 11월 25일부터 이제 12월 10일 사이에 나가니까 회사별로. 이번부터 적용인데 이번 거랑 다음 달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지나고 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노동부에서. 예. 그래서 당장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FAQ, 노동부에 나와 있는 FAQ를 한번 제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임금 명세서 관련해서 법정 서식이 있느냐? 아니다. 그냥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것만 적혀 있으면 양식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해서 계산 방법을 작성해야 되냐? 아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수당, 그리고 아까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그 임금의 항목에 대해서 계산 기준이 나와 있는 것, 대표적으로 가족수당, 뭐 배우자는 얼마, 자녀에서 얼마를 주겠다 나와 있는 건 계산 방법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고정 연장수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 OT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고정 OT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 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사실은 예전 10월 전에 발표했던 노동부 자료랑 이번 자료랑 좀 바뀌었어요. 일단은 기재하는 게 맞다예요. 왜냐하면 임금명세서의 취지는 임금을 준 계산 내역을 적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정 OT는 실제 연장근로를 했든 안 했든 매달 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수를 적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예요. 근데 다만 그래서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급된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연장근로 시간수를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상 시급도 적어줘야 되고 곱하기 1.5까지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고정 연장 수당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없는 경우,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 결국 고정 OT 시간 내에서 연장을 했거나 연장을 아예 안 한 경우에는 그 시간수가, 고정 OT의 시간수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 참 어려운데 그냥 다시 한번 풀어 설명을 드리면 노동부에 있는 말을 적어드린 건데 고정 OT가 예를 들어서 월 21시간이 있어요. 월 21시간이 고정 OT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21시간 금액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고정 OT가 50만 원이 있고 21시간이라고 찍혀 있는데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아예 없었거나 21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안 적어도 된다. 근데 그 월을 보니까 실제로 2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어요. 그럼 21시간까지는 고정 OT로 상계되는 거고 4시간은 추가로 수당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25시간이라고 표기를 해라 라고 노동부 해설 자료가 돼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고정 OT는 따로 칸을 만들어서 그냥 그런 경우 구분하지 말고 그냥 찍어버리고 임금 명세서에 실제 고정 OT 이외에 추가 연장근로가 나가면 그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게 저는 실무적으로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도 시스템을 지금 노무업인 예성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임금 명세서를 업로드 시켜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저희는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해당 월에 정직이나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변동된 경우 계산 방법 기재 여부 기재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원래 기본급은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정으로 매월 정액으로 나가니까. 근데 정직을 당해서 그 달에 뭐 15일은 정직 기간이 섞여 있어서 15일은 안 나가고 감봉으로 기본급의 일부가 깎이고 결근으로 뭐가 깎이고 휴업으로 뭐 휴업수당 70%만 나가고 이런 경우에는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서 그 지급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해당됨으로 기재해야 된다. 결국은 기본급의 계산 내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노동부에서 지금 명확한 답은 안 나온 상황인데, 입퇴사. 저는 제일 큰 문제 같은데, 지금 입퇴사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일할 계산은 회사마다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원력으로 하기도 하고, 30일로 통일을 하기도 하고, 소정근로 일수만 갖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는데, 입퇴사를 하면, 여기가 11월 10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급여에는 11월 10일 날 입사했으니까, 가장 일반적인 회사는 분모가 그 달의 원력 30일이 되고, 30분에 11월 10일 날 입사를 했으니까 21일을 근무했어요. 그럼 기본급이 200만 원이라고 치면 200만 원 곱하기 30분의 21로 기본급이 찍히잖아요. 식대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곱하기 30분의 21. 그러면 요 30분의 21이 찍혀야 되느냐, 일할 계산하는 것도. 그러면 회사 시스템에서는 이 입퇴사는 매달 발생한 거라 자주 발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정직이나 감봉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기본급 계산 기준을 찍어줄 수 있게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일일이 수작업 해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텍스트를 칠 수 있는 칸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받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오늘 해설 자료에 사실 나올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사전에 저희가 좀 질의를 했었는데, 해설 자료에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해설 자료에 이 부분이 입퇴사라는 건 지금 표현이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정직, 감봉, 결근, 휴업 등 이 부분하고 같은 개념이라서 찍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노동부 본부랑은 통화가 안 됐고, 지금 노동부의 상담센터에서는 찍어주는 게 맞다라고 일단 답변은 들었는데, 이건 좀 더 저희가 명확한 해석을 받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명세서 관련돼서. 그 다음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장근로 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나요? 저희 취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금 명세서에 계산 내역을 적는 건 돈이 나간 거가 왜 나갔는지 계산식을 적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보상휴가라는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연장근로를 했는데 연장근로 수당을 안 주고 대신 보상해주는 대신 휴가를 주겠다라는 게 보상휴가라는 말이에요. 그 근로자평 서면화를 통해서 쓰는 제도죠, 회사별로. 보상휴가를 쓴다는 얘기는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임금 명세서에 시간수를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나갔으니까. 근데 반대로 보상휴가를 부여를 했는데 뭐 1년 동안만 쓰기로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보상휴가를 못 썼어요. 그럼 수당이 1년 뒤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 시점에서 적어줘야 돼요, 시간수를. 결국은 돈하고 맞춘다. 지급금액이랑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일부 근로자가 서면으로 받길 원하는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나요? 이 얘기는 교부 방식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느냐? 근데 그건 아니다. 회사가 정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교부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다만 근로자가 어떤 PC에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고 어떤 모바일 자체로도 쓸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해야 된다. 뭐 우편으로 보내든 서면으로 주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거의 없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근로를 하시면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것조차도 보는 게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실제로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있어요, 보면.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되느냐? 일단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퇴직금도 분쟁이 발생을 하니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상 임금에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의무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금명세서도 근로기준법상 보존 서류에 되나요?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이제 3년간 보존 의무 갖고 있는 서류들이 있죠. 거기에 해당이 되냐?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것도 향후에 분쟁 발생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입증 책임도 회사가 가져야 되고 또 분쟁에 대해서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분쟁 예방을 위해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 3년 그리고 가능하면 5년까지는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해설 자료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 부분, 실제로 명세서의 사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가장 많은 월급제 중에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화면은 어떤 거냐면 계산 방법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계산식을 표기한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그냥 임금 명세서예요. 여기 지급일 나와 있고 성명사본 부서 직급 이런 뭐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부 내역에서 이쪽에 이제 지급 항목, 여기 공제 항목해서 각 항목별로 금액을 찍어줬어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기까지가 우리의 일반적인 현재의 임금 명세서죠. 여기까지 현재 임금 명세서예요. 대부분 회사가.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적어줘야 되는 게 계산 내역, 계산 방법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들어온 거고요, 법에. 그럼 연장근로수당을 바로 여기다가 계산 내역을 따로 칸을 만들어가지고 16시간 곱하기 16,000 얼마, 통상시급이죠.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그냥 구체적인 수치와 계산식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표기한다. 이게 따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이게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이 방식은 실무적으로 운영하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16시간 16541이랑 개인별 연장근로 시간이랑 통상시급을 이 하나의 텍스트에다가 땡겨 올라면 개발이 조금은 더 어려울 거고 조금은 더 혼란스러워 관리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도 개발 방식을 이걸로 고민하다가 사실 저희는 후자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이 이 부분은 똑같아요. 여기 이제 어쩌고 저쩌고 개인의 정보가 들어간 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지급금액, 여기 공제 항목 이 부분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요 아래가 바뀐 건데 아까와 다른 게 이제 요게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냥 일단 데이터만 구분하는 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근로 시간수가 몇 시간인지 야간근로가 몇 시간인지, 휴일근로가 몇 시간인지, 통상시급, 그 다음에 가족수 이런 식으로 각 필드에다가 데이터만 꽂아 넣게 구분해서. 근데 회사별로 식대가 출근일수에 따라 달려나간다? 그럼 여기에 출근일수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 줄로 안 나오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두 줄이 필요한 회사도 있고 출근일수가 필요한 회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입사일에 따라서 일할 개선이 됐면 일할 개선도 만약에 적어줘야 되는 거다. 그럼 일할 개선 일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요 데이터만 따로 여기다 꽂아 넣어주고요. 계산식은 아래에다가 쓰는 건데 이 아래에는 기본적인 기준을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연장근로 수당이다 그러면 연장근로 시간 곱하기 통상시급 곱하기 1.5 그러면 얘는 이 텍스트가 픽스예요. 픽스. 이 부분은 픽스 시켜 놓는 거예요. 요 아랫부분은. 그러면 근로자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걸 보고. 연장근로 시간은 여기 나와 있죠. 16시간 곱하기 통상시급은 여기 나와 있죠. 16,541원 곱하기 1.5로 하래요. 1.5 해보면 되잖아요. 근로자가 두들겨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방식도 인정을 하겠다. 근데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시스템 개발하면서 고민했던 게 앞에 방식과 뒤에 방식에서 개발 쪽에서도 그렇고 이 방식이 훨씬 관리가 쉽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우리 회사의 임금 항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노동부의 기준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응이 편한 건 이렇게 데이터 값을 별도의 필드로 관리를 해주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결정해서 개발을 했는데 저는 회사들은 뭐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게 관리 측면에서는 더 편할 거고 향후 대응에 대한 유연성을 갖고 있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뭘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가 이제 시급제인 경우 시급제도 뭐 지급 항목, 공제 항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시급제는 시간당이잖아요. 그러면 209시간 소정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쓰면 하루에 8시간씩 딱 하고 주일까지 하면 209시간이잖아요. 209시간만 했다라면 209시간 곱하기 10,000원. 시급이 10,000원이란 얘기겠죠. 이 근로자의.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분류를 하면 요 위에다 따로 칸을 만들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그 다음에 시급 따로 칸을 적어주고 여기에는 텍스트를 고정해도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예. 마지막으로 좀 길었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제가 좀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확인 필요사항이라고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이 자료를 노동부 해설 자료로 받고 기존에 이제 노동부의 여러 질의도 올리고 자료를 보면서 고민했던 사항 또 저희도 개발하면서 고민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오늘 해설 자료를 보고도 저도 아직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금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요 확인 필요사항은 제가 다시 어떤 해석을 요청하거나 노동부의 추가적인 발표가 나온다면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제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퇴사 등에 따른 일할 계산 시 기본급 등의 계산 내역을 표기해야 되느냐. 거의 모든 회사가 겪을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공제 내역은 모두 계산 내역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랑 사대보험은 계산 내역 안 적고 금액만 적으면 된다. 명확히 나왔는데 그 이외에 공제, 법령에 따른 공제가 아닌 것도 계산 내역은 다 안 적어도 되는 건지 공제 내역은 요거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취지상은 적어야 될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의 시작 시점과 부과 기준이 뭐냐. 이 얘기는 현재 이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준비할 시간을 그러면 언제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건지 이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게 안 나왔고요. 또 하나는 부과 기준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즉시 과태료가 있고 시정기한 부여 과태료라는 게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잠깐 저도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걸리는 순간 바로 부과하는 게 있고요. 어떤 시정할 시간을 주고 시정을 하면 과태료 부과 안 하고 시정 못하면 부과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과연 어떤 걸로 적용하는 건지 방식을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일단 언론에 지금 일부 뉴스에 25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 저희도 노동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금대장, 임금명세서만 계속 주구장창 많이 사실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근데 임금대장 잠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대장도 시행령에 나왔고 이 부분 지켜야 되고 실제 노동부 점검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근로일수를 적게 돼 있는데 지금 명세서상에는 샘플이 없거든요, 지금.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시간수가 달라지면 적게만 돼 있어요, 샘플에는. 근데 임금대장이 근로일수라는 걸 어떤 의미냐? 일할 계산을 하게 되면 일할 계산 일수를 적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실근로일수를 적어야 이 실근로일수는 임금에 따라서 실근로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는 식대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건데 그럼 임금대장에서 말하는 법에서 말하는 시행령에서 말하는 근로일수가 얘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거냐? 이 의미랑 그 다음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보면 또 근로시간을 기재하라고 돼 있어요. 이 근로시간이 209시간 같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의미하는 거냐. 결국 쟤는 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기본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니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적으라는 거냐.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을 적으라는 거냐. 실근로와 소정근로의 차이는 좀 대표적으로 연체휴가를 썼으면 실근로에는 안 들어가지만 소정근로에는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뭘 적어주냐에 따라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접근이 되고 로직을 짜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해석이 안 됐어요.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은 노동부에 질의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이고 요 위에 것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제가 떠오르는 현실적으로 답이 안 나온 해설자료에서 답이 명확하게 안 나온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부분이 확인되는 거, 그다음 또 추가적으로 운영하면서 확인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노무민 예성에서도 전자임금명세서만 따로 올릴 수 있게 급여 작업은 별도로 시스템에서 하고 아니면 엑셀로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를 사내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개발을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노동부 자료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저희 시스템을 확정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좀 중견기업, 대기업들은 사내정보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근로자가 로그인해서 조회를 하면 교부가 거의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가 안 되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입증 책임의 문제가 사용자한테 있어서 분쟁시 좀 어려움이 있고 그것도 일일이 다 그 발송한 내역 관리하려면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분명히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조회만 할 수 있는 사내정보 처리 시스템을 회사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퍼블릭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해당 내용의 추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